자, 오늘은 저희 이투스에서 목동의 2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는 2학년이라고 써 있지만요,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도 같이 들으시겠죠? 네, 오늘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설명회로 저번 설명에 이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저번 설명회를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것도 찍어라 라고 하시면 네, 그거까지 다시 해서 한번 전에 것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저번 설명회 두 번째로 약간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자제분들 수능 339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39일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 안 돌아가니? 네. 컴퓨터가 요즘에 정시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으시죠? 자, 오늘 339일 남은 역사적인 날이죠. 네, 뭐 늘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진로와 진학이라는 박종서의 진로와 진학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필요하시면 가서 보셔도 되고, 이 영상은 거기에 또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전에도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웃겨요.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수능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올해 다사다난한데 정말 마지막 수능까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수능의 패턴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왔고요. 일단은 수능 가채점 결과예요. 실채점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필요하면 제가 찍을 거고요. 일단은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점수 중에서는 세 가지 점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점, 140점, 그리고 150점, 표준 점수 만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분위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표준 점수 만점이 130점대라는 얘기는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130점대라기보다는 130점대 후반인데, 네, 아무튼 130점대가 나왔다라는 건 변별이 가능한 수준의 수능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니까 한 3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수능의 시작, 아니 난이도라기보다는 변별력 있는 수능의 시작.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140점이라고 하는 건요. 표준 점수 만점이 140점이 나왔다는 건 140점 정도면요.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5, 6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수능, 난이도 있는 수능에 난이도가 높은 수능의 시작을 보통 140점이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0점 근처까지 갔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정말 겁나 많이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80점대 초반이니까 한 7, 8개를 틀려도 1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의 기준점이 150점 정도가 나왔을 때고요. 자, 일단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올해 국어 수학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탐구는 이거의 2배 값을 하시면 국어 수학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2배 값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보통 이 정도가 나오는데 수학 나형 같은 경우 평균이 좀 낮았죠? 그리고 또 보통 평균이 한 50점, 55점, 56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평균이 좀 떨어졌거든요. 어렵긴 어려웠었어요. 원점수 상황에서 좀 보면 어렵다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보통 한 25 정도가 나오는데 국어가 표준 편차도 좀 작았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낮고 표준 점수가 낮으면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이 낮으면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밑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국어가 쉽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과목들은 이번에 객관적으로도 어려웠던 과목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과목들은 좀 쉬웠던 과목들. 자, 그러면 쉬웠다라는 게 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쉽게 냈었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냈어요. 평균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평균이 내려갔는데 저는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변별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변별이 안 되면 최상위권서부터 내려오게 되니까 다들 하향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집단이 다 도민 현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잘 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서 뭐 내년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국어가 실력으로 실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다. 실력이 좋아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국어 선생님들과 뭐 풀어본 학생들의 얘기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변별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은 좀 어려운 수능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낮은 건 전국적으로도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보세요. 수학 나형 표준 점수가 140점이나 나서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 작년에가 149점이었어서 좀 내려간 거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수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정도 난이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공략하고 실수를 줄이고 수능학습 비중을 줄이지 않는 게 일단은 큰 전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고난도 문항을 어려운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난도 문항이란 단순히 어려운 문제, 아니면 뭐 배점이 높은 문제, 참 글씨 더럽게 못 쓰네. 죄송합니다. 에휴, 그냥 펜으로 써도 못 쓰는데 여기다 쓰니 더 못 쓰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높다고 그러셔갖고, 네. 자막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자,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도 문항이란 낯선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그런 문제들로 학생들을 좀 변별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올해 국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낯선 문제들을 줄여 나가시는 게 일단은 크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많은 양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문제, 기출도 보통 한 3, 4개년 이상으로 좀 풀어보시고, 저기에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기출이 결국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 수험생의 상태를 좀 비교해 보면요. 작년 고3들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 전체적으로 보면은 패턴이 좀 이런데, 제가 아까 수학 나형에서 수포자들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수학 나형이 3, 4, 5등급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되게 좀 낮은 편이에요. 3, 4, 5등급들이. 그래서 좀 수포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 그렇게 해서 좀 표준 점수가 좀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런 걸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최근 상황과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대열은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1등급도 역시 크게 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가 좀 썩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위권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렇게 5등급 대들은 뭐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목이 다메네요. 네, 1, 2등급이 좀 불안정한 상태다. 점수 폭이 좀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좀 상위권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근데 수학 가형은 상위권은 좀 안정적인 게 맞아요. 이 친구들은 역시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1등급 때 진입은 좀 쉽지 않겠지만 2등급이나 3등급 점점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등락이 크다. 실력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1등급 때까지 가긴 어려워도 2등급 때까지 진입은 그다지 어렵진 않다. 그러면 수학 나형을 볼까요? 수학 나형 어쩔? 일단 5등급 때는 성적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1등급 때, 2등급 때도 너무 많은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2년 전서부터 이렇게 상황을, 그러니까 1년 전서부터 상황을 좀 순차적으로 본 건데도 최상위권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수학 나형이 좀 점수 올리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등급 간의 격차도 좀 크고 앞으로 준 킬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학이랑 국어 같은 경우에도 킬러보다는 준 킬러가 굉장히, 그리고 또 실수를 줄이는 게 일단은 키포인트고, 한 문제만 더 맞아도 상황은 굉장히 많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고3까지도 수능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시율이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는 13.7%까지 결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시를 많이 하는 건 물론 아이들이 수능을 경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등급을 확보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래서 결시율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수능 경시된 풍조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학년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여파가 2학년한테까지도 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좋은 기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을 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게,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 좀 공부를 좀 하면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그래서 수능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 N회독이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번 방학 때 좀 많이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서 그 방법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한 5개년치, 6개년치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인 수능 패턴을 보면 국어가 쉽게 낼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130점을 넘기고 있죠. 그래서 변별을 충분히 갖추는, 그래서 올해도 좀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1컷도 좀 낮은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130점대를 초반에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에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냈는데, 그럼 이게 89, 88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시율이 수학 가형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원래 난이도대로 하면, 평상시로 하면은 한 80점대 후반이 맞는데 이번에 결시율 때문에 조금 올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건 가채점이니까 이제 성적이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자, 수학 나형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상황들. 그래서 밑에 점수가 이 등급 원점수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도 높이 뛰는 상황. 어떻게 보면 상위권으로 가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일단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능을 올해 가채점 한 것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국어는 재작년에 되게 어려웠으니까 좀 내려왔다 치고, 네, 2019학년도 꽤 높았잖아요. 저희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내려앉았어요. 이게 분홍색 라인이 0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수능 시험 본 친구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걸 그래프를 봐도 체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좀 상위권 친구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어가 앞으로도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수학 가형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았죠. 쭉 내려앉았는데 5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4, 5등급 대 친구들이. 그래서 수학 가형도 점차적으로 좀 하위권 친구들이 좀 불안정한,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뭐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뭐 정말 너무 변화가 너무 크고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탄탄할 수 있지만 수학 나형을 제외하고 나서는 좀 탄탄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아이들이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거랑 비해서 난이도가 큰 폭으로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들 내려앉았다. 그만큼 수능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 수능 공부 좀 해두시면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어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10%서부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감점 부여하면 영어의 반영률이 좀 작아지긴 하지만 대부분 비율 반영하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가감점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대 같은 경우엔 이 비율 반영하는 한양대보다도 이 점수폭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영어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평가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영어도 좀 아무튼 고대랑 서울대도요 내년서부터는 영어 3등급서부터 감점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은 2등급이 우리 마지노선이다.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죠. 근데 뭐 1등급 받으셔도 돼요. 뭐 굳이 뭐 1등급 안 받고 2등급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100점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등급은 90점이 목표가 아니라 94점 목표. 2등급은 80, 한 4점 목표. 그러니까 한 두 문제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다 맞아도 뭐 아무도 안아주지도 않는 거 뭐.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알아주.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한 5문제. 그냥 버리고 나머지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그래서 일단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 저는 1, 2등급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N회독을 위해서 이런 거 하시라고 제가 설명이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이번 방학 때 우리가 하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비 고3이죠. 전년도 건 동일하잖아요. 전년도는 기출이 범위는 동일한데 범위는 동일한데 이게 출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출제가 방식이 이제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이 없는 거야, 기출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판사에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막 이러면서 곧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범위에 안 맞거나 뭐 그런 거면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저는 일단 방학 동안에 기출문제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곧 나올 거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도 좀 분할해서 편집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풀어보시는 게 뭐 안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풀다가 이제 범위에 맞는 것들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푸시는데 국어 원점수 100점, 수학 원점수 100점, 영어는 등급, 요거 탐구 50점, 50점을 해서 총 원점수는 300점 만점이거든요. 300점 만점에 풀어보시고 꼭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시험지 빈칸에다 문제 풀기 때문에 시험지로 꼭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OMR 체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구입 가능하거든요. 쇼핑몰 같은 데 팔아요. 그러니까 OMR도 좀 사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문제를 풀고 나면 시험지도 이거 꼭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하거든요. 오답 분석 시험지인데 이거를 꼭 만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이런 걸 좀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쉬는 시간마다 좀 보면서 글씨 진짜 못 쓴다. 쉬는 시간마다 좀 보면서 이거를 N회독하는 거예요. 이걸 N회독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 기출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맞았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틀렸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리고 몰랐던 개념들 다 정리하고 이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원점수 만점 몇 점이라고 그랬죠? 300점 만점. 자, 그래서 요번 수능 반영해서 조금 조정을 좀 해서 원점수 배치표 다시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 문과 친구들 거, 밑에 거 이과 친구들 거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했으니까 기출문제 풀고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지 왜냐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뭐 만약에 이게 다 높아. 네, 서강대학교 화공생명이다 그러면 한 270대가 돼야 되는데 260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10점 부족하니까 원점수를 따지면은 한 3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문제를 더 맞춰. 그러면 내가 3문제를 어떤 걸 더 맞출 수 있는지 푼 문제를 보면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는 내가 실수를 한 거네. 이 정도만 맞춰도 정시로도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이 영어 평균점, 영어 평균 등급.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서 영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제가 모든 시험에 항상 잘 볼 수는 없으니까 한 210점 정도까지도 좀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슬럼프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까지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PPT 자료는 학원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동 앤서에 연락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뭐 주시던가 뭐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올해 핫 이슈가 뭐냐면 학령 인구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수가 아이들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 등수가 변했어요. 등수가. 그러니까 무슨 등수냐면 지원 가능 등수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부족한데 정시나 뭐 대학교에서 선발 인원은 좀 늘었거든요. 정시는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2학년들은 더 늘겠지?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늘어나니까 지원 가능한 등수가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번에 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등수가 요 정도 인원의 요 정도 퍼센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3만 명이 전체 인원수인데 23만 명 중에 0.4% 0% 여기에 0.4%이 정도 아이면 뭐 한 9천 등, 만 등 이내, 전국에서 만 등 이내, 그 정도 아이들이면 할만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전 같으면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죠. 7천 등, 8천 등 뭐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등수가. 자연계는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대충 등수 생각하실 거면요.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시면 돼요. 뭐야 이거? 네. 네. 여기다가 요거 값을 곱하시면 이게 퍼센티지거든요. 0.43%니까 퍼센트로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0.43 곱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마무시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수도 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더 전보단 다른 퍼센티지가 될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선택은요. 일단 문과는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잖아요. 근데 굳이 문과가 미적이나 기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과가 물리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럼 이과를 가지 왜 문과를 갔어?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문과는 그냥 확통하고 사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 네. 잘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건방지게 앉았더니 더 못 써요. 확통하고 사탐을 하시는 게 일단은 근데 뭐 강남권에서 자꾸 자연계 학생들 보고 문과 학생을 보고 미적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확통하고 사탐이 이과가 문제예요. 이과는 미적할지 기하할지 과탐할지 이렇게 그냥 정해서 가시되 몇몇 대학들은요 이렇게 또 확통하고 사탐이 가능하게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미적이나 기하 그 다음에 과탐 간다 이렇게 하시고 미적이 날지 기하가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과가 확통이나 사탐을 하면 다소 예상치 못한 진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면 미적 기하 과탐 하시되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요걸 정시가 좀 정리되면 자료를 좀 정리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화작이 대세예요. 국어는 일단 화작이 대세인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수학은 미적이 일단 대세 그다음에 문과는 확통이 대세 자 그다음에 이 정도 분위기인데 조정 점수라는 게 그것도 나중에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누적이 덜 돼서 조정 점수라고 있는데요. 이 조정 점수가 표준 편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표준 편차.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좀 크게 변동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성적 우수자가 많이 몰리면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들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동점인 원점수에서도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적 우수자들이 만점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뭐 얼핏 얘기하기로는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가 만점 받기가 좀 수월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적 우수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3월에 모의고사서부터 좀 나눠서 본다고 하니까 그걸 좀 보시고 조금 사태추이를 보시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가시는 게, 자연계는 일단은 미적할지 기하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표준 편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아무튼 정리는 덜 됐으니까 제가 일단 확실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 수완수토는요 자연계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문과랑 이과가 나눠서 수학을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합쳐졌잖아요, 수완수토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과 쪽 친구들이 수학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대량 유입된 효과잖아요, 이과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좀 강제 견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수완수토가 점수 밭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점수를 좀 따야, 여기서 확고한 점수를 좀 따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문과는 어떡하냐? 문과는 자기네끼리를 보다가 수학 잘하는 이과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통이, 아무래도 여기서 확고한 점수를 좀 따주면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인 건 자연계는 수완수토, 그 다음에 문과는 확통을 좀 확실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선택인데요. 작년도 탐구 선택 비율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탐구 선택 비율은 아무래도 생륜, 사문, 한지, 세지가 좀 많았었는데, 뭐 어쨌건 저쨌건 많이 선택하는 과목 하나 정도는 꼭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한지랑 그 세지가 너무 쉬웠어갖고 만점이 1컷이었거든요. 그래서 탐구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선택하는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는 역시 지원, 생원, 화원, 물원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생원하고 지원하고 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생원, 지원이 대세였고, 근데 특이한 점은 물리학이랑 화학이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만한 생명과학, 지구과학 시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난이도는요, 이제는 지원, 생원, 뭐 화원, 물원 비슷해졌다는 얘기야. 다 비슷해졌으니까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는 게. 그래서 나는 과학 못하니까 지원 생원 할래, 그 생각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잘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원래는 탐구가요, 올해도 그랬지만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보통 고3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3부터 시작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1년 반 걸리거든요. 1년 6개월은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뭐 강세를 띈다라는 것도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학년 친구들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탐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성적 우수한 친구들이 좀 보통 한 1년 반 정도 잡고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탐구 공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충 등급 배치표를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충 이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정시로, 아니 수시로 지원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개략적인 배치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대충 보시라는 거죠. 요 정도 성적대가 돼주면 뭐 교과나 일반형 학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요 정도 성적에 대해서는 좀 탐구형 학종이나 수능 최저가 있거나 자기소개서라도 좀 쓰면 조금 더 내신이 여유가 생긴다. 근데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합격자들의 그 내신 성적이 쫙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합격자들 평균 내신들 올라와 있고, 더 좋은 거는요. 어디가라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에 보시면 그 성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주 개략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신 컷을 낮추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 끝까지 잘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신이 많이 낮아진다. 보실래요? 작년도 결과들인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전체 수험생 중에 이런 정도의 수능을 맞춘 아이들이 8.2%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를 되게 많이 못 맞춘다라는 걸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네. 의대는 그래서 최저 맞추면 거의 붙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논술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끝까지 학생부 관리와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되, 수능까지 거기다 곁들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시에만 올인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수시에만 올인하게 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정시에만 올인하게 되면 나중에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후회해요. 수시 쓸 걸.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올해 고3이 일단은 정시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긴 했지만 수시를 썼었는데, 써두길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말을 듣는 게 맞아. 네, 수시 정시는 같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대학교 입시 결과 분석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최초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최초합이 뭐냐면, 100명을 선발한다고 치면요. 거기 이제 한 800명이 지원했다. 그럼 8대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100명을 선발하는데, 800명이 지원해서 8대1의 경쟁률이다. 그러면 이 800명을 다 이렇게 순서로 줄을 세우겠죠? 800등까지 쫙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줄을 쫙 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00명을 100등을 딱 끊어서 이 100등까지한테 합격자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너까지 합격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최초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최초합.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더 좋은 대학교에 붙었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그 다음 101등, 102등, 103등 이런 친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추합으로 붙겠죠. 그쵸?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몇 바퀴, 이걸 추합이라 하잖아요. 추합. 자, 이 추합이 몇 바퀴가 돌고 나면 결국에는 최종까지 일단 딱 100명 채우겠죠? 최종까지 뭔 거죠 이게? 네. 최종까지 100명을 딱 채우겠죠? 최종 100명까지. 자,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아요. 자, 그걸 뭐라 하면 최종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최초합의 상위 평균 80% 평균이 되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합, 아까도 말씀드린 이 100등, 최초합 100등에 80등까지의 성적을 80%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80등까지의 이 평균 성적, 이만큼의 평균 성적. 자, 아니면 최초합의 평균치를 알려준다. 최초합 여기 100등까지, 이 100등까지의 평균 성적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최초합의 상위 50%, 뭐 상위 80% 컷을 알려준다. 딱 요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거야. 그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최초합의 컷을 알려준다. 최초합 이 100등의 요 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최종 등록자로 알려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최종 등록자는 몇 차의 추합이 발생하고 나서 최종 등록한 이 친구의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80%, 80% 자꾸 프로센트래. 최종의 최종자의 여기에 80등까지의 성적 요걸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어떤 전체 평균 성적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기도 하고 평균 성적이 아니라 이 80등짜리의 성적을 알려주는 또는 최종 등록자 요 아이 문 닫은 아이의 성적을 알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 없다 이거는. 이건 절대 안 알려주죠. 이건 절대. 네, 이러면 점수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요걸 많이 알려줘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 80.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알려주고 대학교에서 그 어디가에서 알려주는 게 80%가 아니라 70% 평균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 100명 중에 최종 등록자 100명 중에 70등까지의 이 성적 평균 요걸 알려줘요. 뭐 이 정도만 알려줘도 감사하죠. 네. 아니면 70%컷 점수, 그 아이의 등수 70등의 점수를 알려주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 최종 등록자 80% 평균을 가장 많이 알려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런 걸 알려주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근데 대교협에서는 70등까지 걸 알려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대학에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는 정말 친절한 학교, 80% 컷을 알려주잖아요. 수시에서, 그쵸? 최초 합격자의 평균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최종 등록자의 80% 컷을 알려주는 정말 여기는 천사학교.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겠지만 KU 자기 추천에서는 이렇게 평균 성적도 알려주고 최저 성적도 알려주고 이 최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 최저가 그 문 닫은 아이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천사 학교입니다. 근데 충원율이 뭐냐면요. 충원율은 만약에 100명을 뽑는데 충원이 100%가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100명이 다 나갔다고 그래서 새로 100명을 뽑았다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충원율 100%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전체가 한 바퀴가 다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충원율도 알려주는 거기 어디가 가면 확인해 볼 수 있고 대학교 입학처에도 가면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자, 이렇게 최종 등록자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는 대학들도 이게 제일 많고 자, 이렇게 한양대처럼 이렇게 평균 성적을 알려주기도 하고 충원율도 알려주고 이렇게 과별도 다 알려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경희대 국문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무튼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2.7등급이었다는데 요거는 최종 등록 컷이 여기다 요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네, 참 천사 학교예요. 이렇게 알려주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가 최초 합이 여기까지였다. 그러면 최초 합의 50% 컷인지 80% 컷인지 아니면 평균인지 요 평균 성적을 알려주는지 이게 대학마다 다르다라는 거. 더욱더 천사학교는 최종 등록한 아이의 50% 컷을 알려주던가 80% 컷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평균치를 알려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점수가 현실적인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최종 등록자의 전체 평균을 알려줬어요. 참 천사학교죠. 네. 자, 제가 내신과 수능과 논구술의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저희 회사 걸로 좀 해왔는데 보시면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의 기저 역할을 한다. 분명히 수능 공부에 이 베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는 수능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결국에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정시에만 올인했던 애들은 결국에 이걸 못 맞춰요. 그래서 결국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 성적은요. 내신 과목은 정말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유사성도 이렇게 계속하고 결국에는 개념과 원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과 정시와 수시는 같이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아들처럼 내신보다 수능이 좀 좋은 친구들은 그 비율을 달리하면 되고 자제분들 내신이 더 좋다 그러면
이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시는 게 정답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또 괜찮은 게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2학년서부터 학교장 추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핫 이슈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아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학교장 추천이 바로 올해처럼 올해 고3들처럼 그렇게 성적 좋은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3,000명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45만 명 중에 3%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50명 고등학교에서 한 1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반에 한 10명 정도까지도 안 받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복 지원도 있으니까 추합도 많이 돌 거고, 그리고 66%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면 뭐 학교장 추천은 거의 끝난 거죠. 뭐 100% 붙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핵심적인 사항들 좀 정리해 왔으니까 요거 자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면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아실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과 이수, 서울대 같은 경우 교과 이수에 따라서 플러스 1점이나 플러스 2점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영어 감점이 3등급서부터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리고 또 연세대 같은 경우 교과 이 추천을 좀 늘렸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 고려대학교의 진로선택 B서부터는 이 학추에서 감점이 엄청 커요. 그래서 학추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로선택 과목도 좀 잘 정리정돈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거든요, 고려대는. 그럼 학생부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성대, 한양대 핵심적인 것도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역시 서강대도 진로선택 과목 B서부터 감점이 좀 큰 거, 그리고 또 자소서 없어지니까 학생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는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핵심적인 것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대도 수능 최저가 생겼지만 경희대도 네오에 수능 최저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었던 전형들이 수능 최저를 슬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 정시를 같이 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고3 거, 올해 고3 거, 오른쪽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거. 그래서 많이 뽑는 전형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정답이죠. 그래서 빨간 게 종합, 그 다음에 정시, 맞죠? 자, 그리고 교과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교과가 많이 늘은 건 아까 보신 것처럼 학교장 추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각 대학에서 좀 선호하는 친구들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것도 보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또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다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참 친절하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 거, 많이 뽑는 전형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만 올인하기도 별로 좋은 비율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좀 같이 활용하시고, 가천대 같은 경우 적성 없어지면서 논술로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술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마무리 잘 정리정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의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과대 포장된 학생부들은 아무래도 좀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코로나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대단한 내용들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외우는 얘기 뛰어나다고 5등급짜리한테 써주면 말이 되나요? 바로 내신 성적 확인하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렇게 정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대학에서 좀 아쉬운 학생 기록부였다라고 보여주는 것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 학생 기록부는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좀 드러내면, 그러면 학생부가 조금 더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에 좋은 학생 기록부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를 했거든요. 동기와 근데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선생님 저기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찍죠 뭐. 네.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좀 드러나면 좋은 학생 기록부가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음.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고 좋은 표기였다. 창체를 보셔도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한 것도 아실 수 있거든요. 이 친구 개인적인 활동과 노력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관심 분야의 탐구 역량이나 자기주도성, 적극성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봉사활동하면서 인성과 진정성 왜냐하면 꾸준히 했잖아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짧은 건 아니지 21시간인데 그리고 진로 활동하면서도 관심 영역에서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도 보여주고 열심히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서 무슨 건 것 같으세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신방. 그래서 연대 신방과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학생들이 어떤 구체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특에서도 이 학생의 훌륭한 면들을 다른 학생인데 좀 훌륭한 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생 기록부에 오타가 나 있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자기소개서에만 없으면 됩니다. 교수님들도 논문에 오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탐구정신 보여주고 좀 연계성 있게 학습하고 막 이랬던 것들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고 딱 이런데 딱 맞죠? 세특을 통해서도 이 아이의 진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리더십도 좀 보여줬고 비판의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거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던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학생기록부 마지막 3학년 마지막 학생기록부도 좀 정리하시되 진로 연계되거나 아니면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좀 표기 방법을 동기와 그다음에 과정과 그다음에 결과 방식으로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기는요, 대단한 동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창체 시간에 그런 게 동기예요. 그래서 대단한 동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뭐 지금서부터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죠. 지금서부터 자소서 쓴다는 건. 그냥 여기다 답이는 다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달면 자기소개서 전체적인 골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이렇게 해서 자소서는 내년 8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골격 이런 거에다 답만 달아서 내가 혹시 지원하는 거에 어떤 기계공학과의 어떤 동력학 자꾸 동차 이렇게 쓰지? 동력학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해두면 자소서 쓸 때 나중에 편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자소서를 쓰기에는 테마가 좀 필요한데요. 자기소개서의 전체적인 큰 테마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제분하고 학생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 뭐가 좋을까? 우리가 기계공학과 쪽으로 쓸 건데 어떤 기술 만능주의나 환경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때? 너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있어야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으로 쫙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테마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건데요. 요건 부모님들 숙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거 좀 찾아주셔야 돼요. 부모님의 좀 서칭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아가들이 네, 아이들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곳곳에 가셔서 이런 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제분들 도와주시면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제분들 339일 잘 지내셔서 목표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강의가 필요하시면 학원에 얘기하세요. 제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